네, 조용찬의 미중 바라알기 시작합니다. 미국 대선이 불과 6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가 예상을 웃돌 정도로 이번 대선이 아주 뜨거워지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미국 대선 얘기 나눠보고요. 이어서 중국 국경절 연휴가 끝나면 다음 5년간의 경제 계획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관련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대선이 벌써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쭉 그 지지율 격차 중간중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때는 한 두 자릿수 이상 이렇게 났었는데 많이 이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 차이가 많이 좁혀졌다는 이런 보도가 있어서요. 지금은 어느 정도나 좁혀진 상태입니까? 네, 지지율 차이와 관련해서 정치 뉴스 사이트죠. 리얼 클리어 폴리티크스에 따르면은 두 사람의 지지율 차가 6.3%포인트까지 좁혀졌다고 하고요. 많이 좁혀졌네요. 네, 하지만 이거는 전국 평균 숫자이고요. 예. 미국 선거는 승자 독식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국 평균 지지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누가 먼저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주별 여론조사가 더 정확한데요. 예. CNN이 정리한 격전지 6개 주의 지지율 차이를 보면은 현재는 1%포인트까지 오차 범위 이내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대선 승패가 늘 러스트벨트에서 결정이 됐는데요. 예. CNBC 조사에 따르면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쪽에서는 트럼프가 열세지만 최근 이런 격전지에서 오차 범위 이내까지 좁혀졌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는 결코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러스트벨트에서 대선의 승패는 결정난다. 우리 미국 얘기할 때 러스트벨트도 얘기하고 팜벨트도 얘기하고 하는데 이 러스트벨트는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거죠? 네, 쇠락한 공업도시를 이야기하는 러스트벨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그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흔들리는 주라고 하는데요. 예.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가 되겠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중부 지역의 그 농촌 도시들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팜벨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 주별로 이렇게 별명이 붙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 비율이 높은 이런 격전지죠. 그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미시간, 애리조나가 이번에 격전지로 떠올랐기 때문에 이 지역이 과연 사전 투표율이 얼마나 높아질지 그리고 우편 투표 비율에 따라서 아무래도 박빙의 승부가 진행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지금 우편 투표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네, 우편 투표와 관련해서는 현재 그 미국 안에서는 당사자에게 이게 전달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발송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 발송과 관련해서 본인이 찍고 다시 우체통에 집어넣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개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렇겠네. 이게 또 하나의 또 변수가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이 격전지 여기에서 이제 승패가 갈린다는 말씀이시고. 지난 대선에서, 그러니까 4년 전 대선에서 이제 트럼프와 힐러리가 붙었던 그 대선에서 보면은 전국 지지율은 힐러리가 더 높았잖아요. 근데 선거인단을 트럼프가 더 많이 확보해서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건데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주별 대통령 선거인단은 모두 538명인데요. 이러기 때문에 과반수인 270명만 선거인단을 얻으면은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아무래도 그동안에 자주 표심을 껴왔던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 이런 북부 3개 주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어느 쪽에 표심이 갈지 모르는 상태인데요. 북부 3개 주 같은 경우에는 2012년 대선 때는 버락 오바마, 그리고 2016년도에는 트럼프를 지지했는데 현재는 박빙 승부고요. 또 여론조사에서 반영되지 않은 숨은 정서가 그대로 살아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 주부터 시작될 TV 토론회를 통해서 전세 역전을 노리는 두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파상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드디어 TV 토론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뉴스 보니까 바이든 같은 경우는 TV 토론이 상당히 약하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바이든 후보가 지금까지 연설한 내용들을 보거나 그리고 토론회에 나가서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은 자주 그 대화의 그 주제를 까먹기도 하고요. 아, 또 예. 버벅거리기도 하고 아하하. 다시 그 재탕하는 그런 발언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아무래도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을 노려서 상당히 그 심하게 몰아칠 가능성이 크고 음. 이거와 관련해서 뭐 치매 의혹이라든지 뭐 아, 차이나 조라는 별명을 붙인다든지 아들의 해외 사업 의혹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물증까지 들이대면서 압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무자비한 사냥 TV 토론회가 되지 않을까 아유, 보입니다. 그 정도를 무자비한 사냥 TV 토론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나온 거 보도된 거 보니까 이 바이든 같은 경우에 그 지금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가 지금 20만 명 넘어섰는데 이걸 뭐 2억 명이 넘어섰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러면서 또 뭐 네, 이거 그런 치매 경우가 아니냐 뭐 이런. 종종 자주 있었습니다. 자주 예. 있었어요. 게다가 참. 이번엔 또 어떻게 될지. TV 토론회가 3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 네, 방송되는 그렇습니다. 게. 9월 29일, 예. 10월 15일, 10월 22일 날 대통령 TV 토론회가 있고요. 예, 또 예. 2차례 부통령 간의 TV 토론회가 있는데 어, 부통령보다는 아무래도 대통령 후보 간의 그 TV 토론회가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아무래도 예, 그렇겠죠. 자, 이제 6주 딱 남았는데 뭐 지금 토론회, TV 토론회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상당한 변수가 될 것 같고 이 외에도 또 대선판을 흔들 좀 변수를 꼽으라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아무래도 양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무당파층을 좀 결집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바이든 후보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해서 네거티브 캠페인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들과 차별성을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법과 질서의 수호자를 자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 지명을 서두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이렇게 예. 되면 낙태라든지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복음주의 기독인들 중심으로서는 네. 아무래도 유권자층의 지지를 이끌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이것 또 좀 한 여쭤보고 가지는 싶었어요. 이 긴즈버그 대법관 사망을 했잖아요, 얼마 전에. 근데 예.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 후임을 지명하려고 하고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거 만약에 자기가 대통령 되면 이거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네, 뭐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영구직이기 때문에요. 사망으로 인한 그 공석이 발생하면은 대통령이 지명할 수가 있고요. 예. 상원에서 이와 관련된 투표를 통해서 낙점이 되는데요. 네. 현재 긴즈버그 대법관 같은 경우는 진보주의 성향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네, 예. 이래서 낙태라든지 동성 결혼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찬성을 해왔던 분이었고요. 아, 이런 그 흐름이 이제 이번에 새로운 그 젊은 대법관이 보수층이 됐을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미국인의 한 70% 차지하는데 네. 이쪽에서 상당히 반대가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유권자를 그 보수적인 그 대법관이 그 가져온다면은 예. 트럼프에게는 상당한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또 변수가 될 것 같고 또 코로나 백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도 좀 관심이 가고 오늘 새벽이었죠. 그 유엔 총회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도 연설을 했잖아요. 중국의 이 코로나 책임을 상당히 또 강조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중국 때리기도 아무래도 좀 변수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시 대통령이라는 그 리더십을 보여주고 싶어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과 관련해서는 대만 해협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서도 진짜 무력 충돌을 불사할 정도로 강경하게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또한 대만과 관련해서 국교 수립과 관련된 진일보한 그 정책까지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은 아무래도 지정학적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네.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악재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증시 얘기 잠시 좀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세계 증시 또 우리 증시도 따라서 하락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0월 증시 폭락이라는 옥토버 쇼크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9월 달 들어와서 그 전 세계 증시가 조정을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의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옵션 거래 물량이 터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최근 들어와서는 11월 3일 날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시장이 상당히 좀 싫어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현재 대선은 2000년 대선처럼 막판까지 대접전이 펼쳐지고 되고요. 예. 이렇게 되면 선거 결과 발표가 한 달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과거 2000년으로 돌아가 보면요. 아들 부시 대통령과 엘고 후보 간에 득표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때 예. 플로리다에서 재검표와 관련된 소송이 벌어지면서 5주 동안 대선 승자를 확정해서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이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사이에 1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랬었군요. 그래서 이번에 우편 투표제가 도입됐을 경우 또 확대되고 그러면 예. 두 후보 간의 그 소송이나 재검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12월 중순에야 최종 승자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 실적 전망도 안 좋아지고 미국 경기 침체도 계속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시장은 이거와 관련된 대비를 하기 위해서 현재 10월 달은 좀 쉬었다 가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미 대선이 이제 박빙 승부도 예상되고 뭐 우편 투표제 이런 것도 있어서 한 달 정도 최종 승자 가리는데 한 달 정도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불확실하니까 증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니까 앞으로 좀 이 옥토버 쇼크에 대해서는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연말쯤 되면 미국 증시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다시 사상 최고치를 회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연말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코로나 백신이 연말까지 상용화되느냐 여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현재 많은 그 제약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인상과 관련해서 3상 인삼 실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 승인은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경제 활동이 한때 30% 이상 줄어들기도 했는데 이제 월가에서는 이런 경제 활동 재개가 내년에는 다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미국의 GDP 성장률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플러스 3.9%, 낙관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6%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선거 이후에 최종 승자가 결정이 된다면 불확실성 해소 또 경기 회복과 관련된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이건 이제 예상이니까요. 예. 투자자 본인의 판단에 맡겨야 될 텐데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로 워낙에 이제 경기가 침체가 돼 있다 보니 내년에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봐도 3.9, 낙관적으로 보면 6% 정도 성장이 예상된다는 거. 그러니까 옥토버 쇼크가 만약에 온다면 그때쯤 10월, 11월쯤 들어가시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전망을 내주셨습니다. 자, 미국 얘기 좀 하고 중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네요. 다음 주부터 국경절 연휴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그럼 연휴가 끝나고 나서 10월 최대 정치 행사라는 오중 전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오중 전회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중국에서는 그 지도자들의 임기가 5년인데요. 5년 동안에 기본적으로 5번의 전체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때 이제 1차 회의 같은 경우는 일중전회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아무래도 지도자들의 그 인사가 진행이 되고요. 2중전에는 법률이나 행정 시스템과 관련된 이런 개혁, 그리고 3중전에는 경제와 관련된 큰 밑그림, 그리고 5중전에 같은 경우에는 임기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음번 그 주요 고위층의 인사 이동이 있기 때문에 차기 후계자의 윤곽도 드러나게 되는데요. 네.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다음서부터 5년간 경제 계획과 관련된 5개년 경제 계획과 관련된 장기 목표뿐만 아니라 이거와 관련된 실천 방안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세간의 이목이 여기에 집중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군요. 그러니까 앞으로 5년, 2021년부터 25년까지 중국 경제 운영의 어떤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 이제 논의된다는 말씀이신데, 자, 그러면 이 개발 계획 안에는 어떠한 경제 정책 방향이 들어갈까요? 네,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미중 간의 갈등, 또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1대1로를 계속 진행할지, 또 대만과 수교하려는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어떻게 정상화할지,
그리고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동력이 지금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살려갈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5년간 경제 설계를 하려 그러면 성장률 목표를 지시해야 되는데 올해부터 성장률 목표를 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어떤 그 성장률을 대신하는 단어를 쓸지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5G와 관련된 산업 보조금 정책을 어떻게 줄지 그리고 새로운 그 발전 모델이라고 하는 그 발전 방안을 어떻게 제시할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맞아요. 항상 중국 같은 경우는 GDP 성장률, 목표 성장률을 발표를 해왔잖아요. 근데 올해는 발표를 안 했죠. 그때 왜 코로나 영향으로 안 했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있고요. 또 예, 미중 예. 패권 전선이 무역뿐만 아니라 환율, 기술, 군사까지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성장 목표를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도 똑같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 안에서는 과도한 성장을 경기에 대해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높은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면 지방 정부나 기업이 비효율적인 인프라 투자라든지 설비 투자, 주택 투자를 하면서 그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한 성장률을 낮게 측정을 했을 경우에는 과잉 채무나 부실 채권 문제, 또 버블 붕괴 같은 체계의 구조적인 모순들이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체적인 수치 목표보다는 적당한 성장이라는 목표를 다소 애매하게 시장에 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적당한 성장이라는 목표.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